안보와 국방은 보수라고 흔히들 말해오곤 했지만 이젠 그런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안보와 국방을 더 챙기는 것이 진보 정권일 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5.6조 천무 유도탄을 계약하고 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방산 특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재명 정부입니다. 26년에는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방산 전문가가 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는 K방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공항에서 스치듯 뵀어요. 네. 저도 그때 출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폴란드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네, 몰랐는데. 네. 근데 작년 10월에 그 전략경제협력 특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소위 방산 특사로 임명되신 그 건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전략경제협력 특사, 뭐 방산을 포함해서 네. 뭐 AI 반도체도 다 이제 전략적으로 국가 간에 협력해야 되는 경제 관련 것들 그런 것들의 특사로 임명을 받고 폴란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총 150억 불 정도의 소위 방위산업 관련된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만 MOU 이런 거 말고 계약한 것만 그 실제 정도였는데 계약만. 예, 실제 계약만. 그게 이제 최고 우리나라가 높았을 때가 170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0억 불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반등을 한 계기가 됐고요. 그 150억 달러가 정확한 표현이던데 150억 달러의 90%가 6월 이후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된 게 14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서 100억 달러를 해준 데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8월 달에 65억 전차 관련된 것들하고 이번에 5조 6천억 정도 되는 미사일 관련된 아, 이번에 추가했어요?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총 103억 달러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사면서 중인근 국가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 팔고 있다라고 이제 폴란드에서 운영하는 걸 봤더니 좋다.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우리 방산이 왜 이렇게 인기인가? 네. 그리고 왜 하필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방산 특사가 된 것인가? 무기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맞습니다. 무기 전문가는 아니죠. 이게 무기 전문가가 아닌데 왜 방산 특사가 되신 건가? 두 가지 질문인데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네. 우리 방산이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보도를 접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납기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납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국에서 그 날짜를 맞춰 갖고 오는 게 가장 정확한 걸로는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거는 확실하지 우리가.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는 일단 상시 무기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하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도입하려고 했던 걸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미사일이 됐던 전차가 됐던 자주포가 됐던 뭐 언제까지 이거 납품해 달라. 유럽 납기 잘 안 지켜요. 나가 안 지키는 거죠. 저 식당 때문에 인테리어 보고 왔는데 납기 잘 안 지켜요. 네,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납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성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능 문제가 부각됐던 건 이게 과거에는 무기 시장이라는 게 소위 로비스트들이 했던 시장이에요. 수수료를 따로 뒷돈을 맞아요. 받고. 그런 얘기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뭐 린다 김이라는 분도 계셨고, 근데 뭐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약간 이게 선진화 모델, 선진국 모델의 선진국들이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능에 대한 요구들이 없습니다. 한국 성능이 좋아. 한국계 믿을 만해. 이렇게. 성능 받쳐주고 납기 받쳐주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인기 요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왜 근데 강훈식이냐? 비서실장이 무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특사가 돼가지고 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셨던데 조용히. 맞습니다. 저희 예. 여러분들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더라고 그 사이에. 네, 네. 그 보통 한 4박 5일 출장을 가면 아침에 그 나라에 도착해서 저녁까지 미팅을 쭉 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 타고 다음 나라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의 타이트하게. 그 없어졌다 돌아온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인데 이번에도 갔다 온 거 잘 모르던데. 이게 이제 비서실장이 하게 된 배경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에는 무기 자체만 가지고 그거를 대한 고무기를 선택하는데 소위 로비가 써였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금액이 크니까 5조 6천억, 뭐 또 10조, 뭐 예를 들면 이런 조 단위의 프로젝트가 국가가 무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요청을 같이 합니다. 아, 금융이 묶이는구나. 그렇습니다. 금융이 아, 정책적 결정과 금융이 같이 그렇습니다. 묶이는구나. 그리고 야 우리는 철강이 많은데 철강을 우리 걸로 좀 만들어줘. 얘네 철강을 좀 수입해줘. 우리 거를. 뭐 이런 요구들이 같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안보실 사안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정책실 사안들도 부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 벌어지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캐나다도 지금 저희가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 캐나다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 자동차 좀 만들잖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쟁 자체가 그런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거기는 60조나 되는 무기를 사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지어줘 이러면 또 이게 경제 정책이나 경제를 다루는 단위들도 같이 가야 돼서 정책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의 보고를 다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자들이 컨펌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지. 최고 의사결정구장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내지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랑 긴밀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직접적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해했어요. 비서실장이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기 그 자체의 성능 강력만이 변수였는데 이제는 금융 지원도 해야 하고 산업별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때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를 넘어서서 부처 전반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넘나들려면은 이제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 네, 네. 그런 결정이구나. 네, 덕분에 이제 무기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아니 남아공 G20 가실 때 네. 대통령 순방 때 UAE 먼저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큰 무기 계약이 곧 발표된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무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1월달에 이제 UAE 측에서 그 담당하는 책임자 칼둔이라고 하는 그 거기 행정청장입니다. 거기 실권자가 우리나라 방문하기로 했고 1월달에 그리고 2월달까지는 한번 초보적인 단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올해 UAE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계획도 좀 잡고 있어서 그걸 같이 묶어서 뭐 멀지 않은 시간에 결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특명을 받고 UAE 가서 그쪽에 그 의사결정권자 특명을 받은 칼둔과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바로바로 핀란드도 다녀오셨던데.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아 노르웨이 참.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도 다녀왔습니다. 조용히 다녀오셨던데 거기는 왜 가신 거예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무기 판매로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도 다녀오셨던데. 루마니아도 다녀왔고 사우디도 다녀왔습니다. 조용조용히 많이 다니시던데. 다 방산이에요? 다 방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I가 열풍이 불면서 AI도 좀 팔아달라. 뭐 반도체도 좀 수입하고 싶다. 뭐 이런 요구들도 각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국가 단위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넘어서서 니네가 잘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우리한테 좀 줘봐. 약간 그것도 이런 요구들이.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런 건 니네가 좀 가져가. 네, 네, 그렇습니다. 큰 패키지들이구나. 대통령 목표가 방산 4대 강국이던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특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나와 있는 물량들이 매번 이렇게 정해지는데 크게 한 1년치나 2년치 정도의 물량들은 좀 대충 윤곽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저희가 이기는 거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일단은 뭐 당장 사우디나 또 캐나다, UAE는 뭐 제가 또 방문할 계획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저 우리나라로 올 계획들도 잡혀 있고. 캐나다 잠수함은 독일하고 경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린 차가 필요해. 그럼 한국의 현대차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어? 캐나다는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근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또 할 생각이 있던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 좀 작은 에피소드는 G20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총리랑 이렇게 만났는데 두 분이서 우리가 그냥 한 팀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어느 한쪽이 떨어지면 큰 타격이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독일은 납기가 느려요. 네, 독일은 납기가 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사안입니다. 방산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예,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입니다. 방산은 무기로 접근하는 거지만.